안녕하세요, 거마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표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요, 공공재개발구역에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주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21년 1월 14일에 1차로, 그리고 3월 29일에 2차로 두 번에 걸쳐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하였는데요. 1차에서는 8곳, 2차에서는 16곳, 총 24곳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지의 면면을 보면 1차에서 선정 발표한 구역의 공통점은 지하철역과의 직선거리가 300m를 넘지 않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구역이라는 점이죠. 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 방식이다 보니 진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최소화하면서 빠른 사업 속도가 가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의 구역이 동참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에서는 구역 크기의 확장을 꾀하면서요, 공공재개발 방식을 안착시키고 더불어 임대 물량까지 덤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겠죠. 얼마 전부터 한 번씩 나오는 임대주택 정책의 기조 변화를 보면은요, 이전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입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소형 면적과 절대적인 임대료의 저가를 고집하였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중형과 나아가서는 중대형 면적까지, 그리고 좋은 입지에서의 공급을 늘려가면서 절대 금액의 낮춤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두 차례의 공공재개발 구역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그런 정책의 변화가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에서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은 이전 민간주도 재개발지에서 소형으로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이 아닌 중형 이상까지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 물량의 분포도 일반분과 골고루 섞여서 계획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럼 두 차례의 발표에서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향후 일정과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1차는 올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하고요, 2차는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2년도에 정비구역 및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요,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은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요, 4월 13일 신설되어서 7월 14일에 시행 예정으로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개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새롭게 들어와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사업성이 너무 안 좋거나 주민의 반대 정도가 강한 구역같이 빠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보이는 구역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등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겠으나, 기존 민간 재개발 방식의 추진이 난관에 부딪힌 이유는 한마디로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 많은 조합원의 니즈를 전반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매직 당근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민간 방식과의 차별성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재개발구역에서의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권리 산정 기준일을 구역 신청 공고의 공고일인 20년 9월 21일로 지정하였죠. 그래서 이 구역에서의 거래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한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매 거래인지를 따지는 등의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한 후 거래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역대 많은 새로운 정책과 정부 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혼란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도와 방법이 좋고 나쁘고를 평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100% 완벽한 준비는 쉬운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세부 법령과 규칙, 규정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검토를 하겠지만요. 처음 실행하는 사업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무조건적인 장밋빛 기대만을 품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많은 주택 정책들의 실패로 무조건적인 공급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공급에 기대감을 주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하나하나의 사업구역들의 입지와 사업성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투자자가 정부의 발표 원안대로의 성급한 일정 계획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지만요. 위에서 말한 돌발 변수의 출현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도 해야겠고 돌발 변수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발 변수의 결과는 대부분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시간의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투자법은 감내하기에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을 잡는 것, 즉 급매이거나 혹은 매우 저렴한 물건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최소 5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요, 매수 후에 거주 기간 동안 보수 등 추가 비용 발생이 없거나 아니면 최소인 물건을 잡는 것이 그것이겠죠. 재개발지는 기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본적으로 건물의 노후도는 평균 이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빵, 몸으로 재테크한다 그러죠. 직접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몸빵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꼼꼼한 준비를 하신 후에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거여 새마을 구역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이제 다 아시죠?